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계 제3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설계 우리가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궤요가 성립이 되고 궤요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궤요가 그어지고 궤요에 대해 언사가 붙었나라는 이제 책의 또 내용이 설명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육효계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궤를 보면 육효계를 보면 삼효계를 이제 8개라고 그러죠. 소송계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8개, 8개가 각각 겹쳐가지고서 64가지의 중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64가지를 나눌 때에 8개와 8개와 관계를 죽졌기 때문에 8개와 8개의 관계를 통해서 그 64개가 나타내듯이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64개의 내용을 축약해서 8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도상으로 만들어서 64개와는 다른 거죠. 64개 전체가 아니라 8개만을 가지고 8개와 8개의 관계를 이렇게 바꾸어서 위치를 공간적으로 배열을 하고 그 공간적인 배열을 통해서 상하 좌우 관계를 통해서 상징하는 의미를 표현해내는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64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64개가 구성하는 원리 또는 64개가 나타내는 내용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효 중계의 내용을 3효 8기를 통해서 나타낸 거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그게 보면 8개 되어 있잖아요. 천지, 정의, 산택, 동기, 내풍, 상박, 수화, 불상사 또는 불상석 그 얘기가 전부 8개의 이름이에요. 천지는 건공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공계. 곤, 산택은 택계죠. 택계. 간계, 간태. 여기는 근데 묘해요. 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괴의 성질을 대표하는 자연 물을 가지고 여기는 표현이 됐잖아요. 건곤 간태는 천지 산택으로 표현했고 뇌풍이 뭔게요? 뇌풍은 똑같네 다 여기도 역시 뇌풍은 뭡니까? 진깨하고 손깨입니다. 진손깨. 그리고 수하는 감리깨고요. 감리깨. 그래서 이 8개를 조합을 했죠. 조합을 해.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걸 이제 후대에 누가요? 송대의 소용이라는 사람이 도상으로 만들어요. 천지가 정이니까 건깨는 위로, 권깨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도상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가 도상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건깨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권깨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택깨가 다음에 이어지고, 이깨가 세 번째 이어지고, 다음에 진깨가 여기 있고, 다음에는 손깨가 이어지고, 얘는 감깨가, 간깨가, 그래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고, 태극무늬가 되죠.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의 도상으로 소홍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8개의 관계를 통해서 8개와 판계가 중첩이 되는 것이 바로 중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64개의 내용을 64개 각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런 8개의 관계를 통해서 도상을 이제 설계 3장하고 설계 5장하고 설계 6장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도상화 시켜가지고 삼엽팔계도가 생긴데 그건 정역일이고요. 소홍은 중국 역학을 대표하는 송대의 소홍은
이 3장하고 5장만 결합을 시켜요. 도상화시킵니다. 8개로. 그래서 복기 8계대 선천 그분의 이제 선천 복기 8계도라고 후천 문왕 8계도라고 그러는데 정역 8계도에서는 그냥 복기 8계도 문왕 8계도 그러지 선후천 개념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후천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설계로 다시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과 땅이 위를 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떤 위를 정했느냐? 교사에서는 이제 천존지비로 관계를 봐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러는데 사실 하늘은 졌다 그랬죠. 시간이고 땅은 공간이라고 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높낮이 관계는 없어요. 공간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근원이고 공간이 부수적이다. 일체적이면서 시간이 더 근원적이고 근본의 관계이고 공간은 지말이다라고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천존지비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상호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팔방으로 표현하면 동서남북의 그리고 사이 팔방으로 표현하면 정남과 정북에 각각 위에 있는 걸 건의 위에 표현하고 놓고 곤을 아래로 놓죠. 그래서 이게 천지가 제자리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하늘 높고 땅은 낮은 제 위치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택이 통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태가 통했다. 산은 간계를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태는 택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육자역계로 보면요. 이게 소남 소녀예요. 소남 소녀. 그래서 소남 소녀와 달리 이제 뇌풍은 진소는계를 나타내는 뇌풍은 진소는 장남 장남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시생했을 때의 그 괴를 진손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를 중남 중녀라고 그래요. 근데 중남 중녀가 감께는 물이고 이께는 화예요. 그래서 감리를 수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제 자리를 그냥 잡고 있고 산택은 서로 기운을 통하고 소남과 소녀는 서로 기운을 통하고 내풍은 상박이라 그랬습니다. 내풍이 그 상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풍이 서로 부딪힌다라기보다는 부딪힌다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상박이라고 얘기할 때는 열불박자로 이해하면 서로 아직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장남 장손이 크면은 결국은 소남 소녀가 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남 장녀로 돼 있고 장남 그리고 여기가 중남 소남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성장하면은 반대로 늙어가고 소남이 또 그 성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바꾸면 소남과 장남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장남 소남이 단순하게 가족에서 표현하니까 그랬지 인류에서상으로 본 장남은 뭐예요? 성인입니다. 이미 성장한 사람을 성인이에요. 장남이 먼저 태어나요. 그래서 소남인 후대의 군자를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표현하니까 장남, 중남, 소남을 한 시대에 놓고 같이 묶어버리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지.
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남과 장녀도 서로 옅다, 관계가 넓지 않다, 두텁지 않다, 열불박자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수화도 불상석입니다. 쏠석자, 서로 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째요? 오로지 지금 작용하는 거 뭔만 작용을 해요? 소남 소녀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소남 소녀이지만 갓 태어난 거예요. 자라서 성장한 장남 장녀나 중남 중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표현해요? 여기 주인공은 산택이라는 소남 소녀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비유하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아서 아들 딸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을 낳는 부모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낳은 시생한, 처음으로 난 아들 딸이 중심이 돼서 여기 딱, 그러니까 통하는 건 뭐예요? 소남 소녀를 표현하는 산택계만 기운을 통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생한 우주로 본다면, 자연을 본다면, 우주로 본다면 시생한 자연. 처음 그 생한 자연이 확장해서 발전한, 성장하는 시생한 자연. 시생한 세계. 인간으로 본다면 어때요? 인간으로는 그냥 몸은 이미 태어났지만 그 내 본래 면목인 본성을, 형이상의 근원을 아직은 찾을 수 있는 생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육신이 성장해 가는데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도 성장해 가죠. 그러다가 문왕팔기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 본래 면목을 찾게 돼요. 그게 거기서 이제 생장한다는 얘기죠.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액팔계도가 표현하는 설계 제6장에 이르면 비로소 부모 역할을, 자녀가 완전히 성장해버리면 어때? 부모 역할을 자녀가, 육조녀가 다 해요. 그러니까 건곤께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이 나와요. 건공은이라는 음양이 부모가 하나가 돼버리고 그 부모의, 천지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이, 성인 군자가 하는, 인간이 대행하는 그러한 세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6장이에요. 그게 설계.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팔기가 이 섞일 착자이기도 하지만 어긋날 착자이기도 해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긋날 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두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보면 수왕자, 순코, 지례자, 역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천지정의, 이거는 아까 동서남북 그 사방과 간방의 팔방, 공간적인 그 위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다시 뭘로 바꿨어요?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시간이 실제로 흘러가는 건 아니죠. 사건을 변하는 현상을 보고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시간의식에 의해서 과거다 현재라고 구분할 뿐이에요. 분별의식에 의해서, 시간의식이나 시간을 나누는 의식, 공간을 나누는 의식에 의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의식이 구성한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은 없다, 물리적인 시간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 이면에는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흘러가는 본질적인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시간이 나를 향해서 와야 나와 하나가 되고, 반대로 과거에서 또 미래를 향하는 시간이 나로 와서 하나가 돼야, 이게 여기서 하나에서 반대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가고, 미래에서 왔던 게
과거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가죠. 그게 지금 뭐예요? 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태극무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빙빙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시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왕자 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왕자 왕 지나간 것을 수는 뭐예요? 쪼갠다, 나눈다, 셈친다. 셈친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죠. 나누죠. 나눈 것은 방향이 순방이다. 이제 이걸 순방 이렇게 얘기해요. 출발할 점을 여기로 삼아서 과거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것은 어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물권화해서 물권화돼야 그걸 분석하고 쪼갤 수 있잖아요. 수를 통해서 계량화가 가능해요. 그럼 미래 세계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세계는 뭐예요? 쪼갤 수가 없는 통합적인 거. 그 통합적인 거 뭐예요?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지례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의 그 다가오는 것을 안다. 그건 역방향, 방향은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고로 역은 역수가 아니라 그를 이 주역에서 지금 주역에서 취하고 있는 방향은 뭐다? 역방향이다. 그런 얘기가 출발할 역방향이에요. 지례, 미래를 안 이후에 그걸 다시 어때요? 바꾸어서 미래를 바꾸어서 다시 미래를 바꾼 게 아니라 미래를 안 이후에 그 미래에서 다시 순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뢰라는 암호 문제를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이지라고 해요. 신자. 자, 음양으로 나눌 수 없는 경계를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으로서 지뢰 미래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행위가 다른 게 아니고 음양으로 나눌 수 없는 현상과 다른 분별이 없는 세계,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는 세계, 그러한 세계, 신명이라고 표현된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뢰다.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흔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쪼개어서 나타내면 뭐예요? 수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뢰할 때 지를 지혜라고 표현하면 쪼개서 상황에 따라서 정보로서 지식을 나타내는 걸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그 사람에 맞는 지혜를 지식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우리가 거꾸로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상으로 우리가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공간상으로 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형이상의 도와 형이하의 기가 있고 이게 물건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랬죠? 도가 곧 개체적인 측면은 성품이고요. 기는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나 개체적인 나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본성인 성품에 이르러서 성품을 깨달아서 내가 물리적인 생명을 어떻게 써야 할까는 정명을 하게 되면 역방향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역방향에서 올라가잖아요. 기로부터 출발해서 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도를 현실에서 실천하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방향이라고 그러고 역방향 거스릴 역자 거스릴 역방향에서 알아가는 건 알무 문제이고 이걸 순이라고 그랬죠. 순방향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와 다른 행위다 실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형이하고 기 또는 물리적인 생명 이게 바로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상으로부터 근원인 형 이상의 세계를 향해서 역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것으로부터 현상으로 내서 실천한 과정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요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쩌느냐 역방향에서 암을 얘기하고 그래서 불교도 후대로 올라가면 중국 불교가 철저하게 암호 문제 깨달음 문제 붓다라는 게 각자 그래서 지혜를 깨달을 문제 깨달아서 그게 견성성불해서
그걸 상구벌이라고 그러고 순방향으로 내려서 하와 중생,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둘로 보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선후관계로, 인과관계로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유가, 불가, 도가가 다 이런 역방향에서 현상의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근원인 본래 나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방향 이것을요, 알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래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수도, 도를 닦는다, 숙이다, 나를 닦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뭐예요? 순방향에서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제도. 중생을 제도한다. 함께 살아간다. 주역에서는 이걸 소사라 그래. 적은 일, 작은 일. 여기서는 대사, 대인지사. 여기는 소승불교고 대승불교가 그런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이제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아까 이렇게 가면 역방향이고 이렇게 가면 순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방향에서 알아서 순방향에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한국은 매 순간순간에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영원한 현재예요. 이렇게 하나의 큰 원이 되어버리죠. 원고. 나선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구상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도 그 자리 있잖아요.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돌아도 도움이 없어요. 영원한 현재. 이제 이게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순역인데, 주역에서 그 순역의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역을 정역은 받아들여서 개념을 좀 바꿔요. 이 역은 그대로 쓰는데 순을 뭐로 바꾸냐면 무너질 도, 거꾸러질 도, 반대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공간적으로 순역을 표현하면 형이상의 도와 형이하의 기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을 때, 기로부터 현상으로부터 형이상의 도를 가는 게 역방향이고, 그 도로부터 현상을 향하는 게 순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주역의 역수, 주역의 방향인데, 여기 보면 마치 이게 둘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역은 그와 달리 순에부터 출발하거든요. 출발해서 도생하면 역생이 되고, 다시 역생하면 도성으로 돼가지고 이 도자가 뒤집을 때예요. 그러니까 순이 끝나면 역으로 가고, 역이 끝나면 순으로, 순역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원. 그래서 이게 원이 아니라 원구예요. 구, 동그란 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역 왜 그래 그랬어요? 이게 그냥 순과 역을 나누면 여기서는 순과 역이 두 개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실제로 알무 문제와 역방향에서 알무 문제와, 즉 수도 문제와 순방향에서 행어 문제, 실천어 문제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연관이 돼서 이어져서.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역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순자를 거꾸로질 도자로 바꿔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의 토상이 아까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복희팔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팔계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건곤, 감리, 남북, 동서, 감방이 그 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으로 보면 부모가 제자리에 있어요. 작용하려면 어때는데요? 아버지가 땅으로 오고 하늘이 땅으로 오고 땅이 하늘로 가서 반대로 여기가 건이 있고 여기가 곤이 있고 여기가 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천태상이에요. 여기는 천지비라고 그러죠. 하늘은 하늘 위에 있고 땅은 땅 위에 있어 하늘과 땅이 서로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뭐를 해요? 오로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간태, 소남, 소녀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복희 팔계도에서는 본래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왕오천 팔계도에는 그 소원 수가 없는데 다 이 정역 팔계도에서 보면 삼역 팔계도 수를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그렇게 돼 있습니다. 8개에 딱 8이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괴가 8개인데 주체가 빠져 있잖아요. 괴를 8개를 통해서 대상화시켜서 표현하는 천지의 도는 그걸 논하는 나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딱 맞아요. 그런데 문왕팔계도로 가면 어떠냐면 중간에 그 말하는 주체인 오수를 빼고 시작하니까 괴는 8개지만 총 수는 9개가 돼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수가 작용하는 수가 다 나옵니다. 1, 2, 3, 4, 5, 6, 7, 8, 9라는 사상수가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본체수라고 할 수 있는 오수가 나와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오수가 나옵니다. 어디에? 문왕팔계도에서. 그래서 그 수를 중간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1, 2, 3, 4 다음에 6, 7, 8, 9에서 중수를 딱 표현하기 때문에 이 중수가 지금 뭐와 똑같대요? 이걸 하나 원으로 본다면 중심점이에요. 지금 여기 현재로 보면 중심점입니다. 근데 그 우주 전체로 보면 우주. 자, 원구상이에요. 공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원을 그었잖아요. 그 원 하나 그어진 원의 중심점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는 중심점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이게 한 점이 원우주 이 원구를 우주라고 표현하면 중심점이에요. 그 원구상에는 여기가 어디가 태양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주를 태양계 밖에 다른 데를 우리 중심으로 해서 4개라고 그 태양계 안을 나머지는 외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실제는 그런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죠. 인간이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구분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인간이라고 이렇게 딱 띄어버리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모습의 형체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못 나누죠. 내 몸속에 지금 공기가 흐르는데 이 공기하고 밖 공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잘라버리면 나 죽어요. 숨 아무리 쉬다가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쉴 수 있는 한 쭉 쉬다가. 지금 이게 물 마시잖아요. 차 목마르니까. 우리 몸은 80% 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 통과해버리면 어떻죠? 오염되잖아요. 그 우리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다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가서 비가 되고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주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모습도 같지 않고 생각도 같지 않아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인 뭐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게 그런 거죠. 마음이라는 허공 같은 마음도 네 마음 내 마음 없잖아요. 본질적인 마음 그러니까 본성이 성품이 나타난 마음은 성품과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제가 되니까 마음을 하면 성품을 한다.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마음과 성품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부처니라 심즉시불이지 하는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그걸 구분 나누면 성품은 본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음은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이 본체인 성품과 작용인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알면 본체인 성품을 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게. 근데 실제로 본체와 마음, 성품과 마음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그게 드러난 현상의 도구, 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나누어 놨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의식에서 분별한 것이지 나도 지금 온 우주와 더불어 통치해서 나눌 수가 없는 거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나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이상적 패러다임, 메타피지컬 MP, 메타피지컬 패러다임 또는 트랜젠탈 패러다임, 즉 현상을 초월해 있는 패러다임이다 얘기하고 현상 패러다임은 그 피지컬 패러다임이죠. 현상적 패러다임, 피지컬 패러다임, 형이하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나 불교나 유교를 통해서 아까 지금 역방향을 얘기할 때 역방향의 수행은 전부 뭐가 돼 있어요? 역방향의 수행은 형이상의 도와 형이하의 기 또는 우리가 개체적인 측면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성품과 명이라고 그랬는데 목수명자. 이게 역방향에서는 전부 뭐예요? 이게 지금 목수명이나 기로 표현되어진 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시공을 얘기하고 사물을 얘기하는데 사물 또는 시공을 중심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지가 우리의 측면에서는 몸을 중심으로 했죠. 몸. 성품이 아닌 몸. 이걸 중심으로 살아간 게 바로 현상적 패러다임이에요. 현상적 패러다임. 현상적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인데 여기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학문하는 방법도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있잖아요. 분석적인 방법. 근데 여기 형이상적인 방법은 어때요? 형이상적 패러다임은 이걸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적이 아니라 통합적입니다. 통합적이에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 세 가지만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분석적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그렇잖아요. 탁 보면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그래서 너와 나는 둘이야. 같을 수가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해버렸는데 지금 금방 생각은 아니죠? 금방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 주변에 이 공기가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산호초, 바다에 있는 산호초, 저 나무들이 내가 뱉어내는 내 몸에 들어왔다 산소가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순간 나도 의식을 하든 알든 모르든 매 순간 회복을 하면서 오염이 되고 그걸 정화시켜주고 자꾸 순행이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고 물을 마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 개체는 절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눠서 분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다. 그래서 그런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상을 설명하는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즉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성품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현상적 패러다임을 해체시켜버린다. 분해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쩌들러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그리고 내 자신을 행동을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방향에서 주역의 내용이 역방향에서 겉으로 보는 육신과 의식이라는 자라고 생각하는 나가 실제의 나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나인가? 이 나는 분명히 생사가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시간 한계가 있고 공간 한계가 있고 나와 남이 내가 우주에 있을 수가 없고 다른 우주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수많은 어찌 보면 단점 투성인데 과연 그게 나냐? 불완전하고 부족한 게 나냐. 그걸 이제 반성을 하려면 어때요? 그 반성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적 성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밖에서 오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지는 센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꾸 의식을 중심으로 분별하는 사고작용을 멈춰야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기 이전을 성품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야신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자꾸 부정을 하는 대상은 나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불교 예를 들면 불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서양의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그 냉소주의가 되고 염세주의가 됐는데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나, 그릇된 나를 해체시켜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마치 태양처럼 밝은, 항상 밝은 그 지혜로 가득 찬 내가 있는데 구름이라는 그 현상적 패러다임 또는 뭐 직연, 중생심 또는 죄인의 마음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름에 가려서 보면은 태양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지 못한 부처가 아니고 예수 같은 존재, 공자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 생각이 그걸 맡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 구름도 내가 일으킨 거지 따로 밖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일으키는 것도 내가 일으킬 수 있고 그 제거하는 것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걸 한번 세탁을 해서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으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긍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부정을 해서 초월해서 여기에 이르다가 다시 여기에 이르면 대긍정이 되잖아요. 부정을 긍정에서 부정을 거치면서 대긍정이 돼서 여기서 다시 현상의 세계를 보면 똑같이 어때요? 분별을 하는데 그걸 분별이라고 안 하고 지혜라고 그래요. 중생의 나 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게 차이예요. 차이.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중용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희노애락 그 감정을 불교와 유학의 차이가 우리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불교에서는 자꾸 이 깨달은 사람은 목석처럼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심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요.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무심을 강조를 하니까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과 다를 게 없잖아요. 깨달은들 뭐해요? 그렇지 않죠. 깨달은다는 얘기는 무아가 됐다는 얘기는 나와 남이라는 벽을 마음속에서 깨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 천지도 느껴요. 본래 둘이 아님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 다른 사람 또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물론이요. 생명이 없는 모든 것까지 하나임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서 무심해도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랬죠. 유마거사가요. 그랬잖아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즉 깨달은 사람은 무심하지만 주변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성현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이 없이 우주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한다. 또는 진정한 의미의 그 지도자는 자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국민의 마음,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똑같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중생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중생이 화가 나면 자기도 화가 나고 중생이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 지 혼자 누르라라 해서 편안한 부처보다는 중생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성질내고 하면서 두드려 패고 울고 질질 짜면서 함께하는 보살이 아름답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깨달아서 자기 혼자 상락아정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지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중생 세계가 지옥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가 천국이지 다른 게 아니야 따로. 그러니까 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본인이고 지옥을 사는 것도 본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얘기를 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심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중국에서도 중국 불교가 이제 그 황벽이죠. 황산이라 황벽선사 같은 거에 무심이 도다라고 얘기하고 뭐 평상심이 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형에서는 어때요? 희노애락지 미발을 이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노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를 중이다,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근데
이 발익의 중절을 위지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타난 걸 때에 따라서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런 걸 뭐라 즐거울 때 즐거운 걸 뭐라고 해? 중화를 이루었다 치중화라고 그래요. 그 중화가 이루어지면 치중하면 천지가 위헌이에요. 천지가 제자를 잡어. 천지창조예요 이게. 만물이 유거인이라 만물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게 전부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감정을 없애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감정을 살쓰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희노애락 같은 화를 내는 게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 차이가 뭐냐?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화를 내도 화에 먹혀가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내는 게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자기 이익에 이로움에 반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기뻐해도 화내고 기뻐하며 먹히지 않는 게 성인입니다. 군자, 보살, 대인이에요.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슬퍼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내지 않습니다. 즉 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심으로 화를 내고 무심으로 짜증내고 무심으로 울고 무심으로 슬퍼하니까 슬퍼를 여러분 우리 사상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 폐비간신의 장기와 연결이 돼 있죠. 화를 내면 뭐 간을 나빠가고 뭐 슬퍼하면 폐를 자꾸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폐비간신이 서로 어때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어느 하나의 장기가 약해지고 망가지면 다 따라서 같이 망가져 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가 그 중의학이 아니고 한의학의 차이가 그 서로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느냐 각각 독립해서 잘라내서 물건으로 보느냐 잘라낼 수도 있죠. 그것만 잘라내서 연결시키기도 한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하나로 서로 나눠낼 수 없는 하나의 흐름 사건으로 에너지 흐름으로 사건으로 전제를 해요. 그 바탕을 두고서 잘라냈다 붙였다 이게 이제 분합이 아닌 생성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적인 패러다임,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 또는 창조적인 패러다임,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한국사사 특징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중화를 이룬 걸 강조를 했지.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안 하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앉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간을 못 하잖아요. 예컨대 우리 이제 대학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간혹 다른 기관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에 와서 학생이 돼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공이 다르니까 선수 과목을 하다 보면 학부 수업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다른 대학에서는 교수일지 모르면 여기서는 학생의 신분으로 있고 학생의 자리에 있어. 역할이 그렇죠. 저는 교수입니다. 물론 나가면 그분도 교수고 나도 교수니까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역할이 다른데 학생 역할을 안 하고 자기가 강의를 하듯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사리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의 주장은 이건데 나의 주장은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그러면 자기가 교수하지 왜 여기 와서 학생을 해. 학생의 역할을 지금은 해야 될 때요. 교수는 교수 역할을 하고 학생은 학생 역할을 함으로써 수업이 형성이 돼요. 교수가 학생 역할을 하고 학생이 교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 자꾸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공급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갑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수요자인 학생이 그 약자의 성인이 되니까 평등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을지를 해버려요. 오히려
선생을 두들겨 패는 중학생, 고등학생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또 그래요. 교수들도 그래요. 엄마가 교수들한테 그 학생의 학점 항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건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부모를 만나면 자식으로 만나는 거지 교수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학생 대하듯이 교수 역할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좀 심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내가 역할을 할 때 역할을 하고 남이 얘기를 들어줄 때는 들어주고 내가 말을 할 때는 교수가 됐을 때 말을 해야 될 역할을 할 때 말을 하고 강의할 역할을 할 때 강의를 하는 건데 학생의 위치에 있으면서 교수 역할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딪히면 분위기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학생 역할도 아니고 교수 역할도 아니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 사회 각각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그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사람인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화 안 내고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 큰일 납니다. 화를 날 때는 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문제는요. 그 사람이 진정음에 듣는 상대방이나 화의 대상인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편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또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학생을 우리 이전에 우리 때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사랑은 매라고 그랬고 매가 떨어지면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를 갖다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가난해서 그 뇌물 좀 달라는 거 봉투 주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 하니까 자꾸 너 부모 모시고 오느라 하더니 그걸 뭐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그 체벌을 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았다는 얘기도 안 했죠. 맞았다는 얘기하면 또 더 맞으니까 부모님가 돼서 그야말로 정말 두들겨 맞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면 잘못이지만 지금은 역으로 이제 갑질이 아닌 을질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갑으로 관계가 어느 한쪽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 관계예요. 똑같이 평등 관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갑이 갑질을 했다고 해서 요놈을 붙잡아 놓으면 을이 을질을 하고 을이 또 을질했다고 붙잡아 놓으면 또 갑이 갑질하고 남녀 관계, 여성의 인권 관계나 모든 게 뭐 빈부차여 관계나 다 그러겠죠. 자꾸 특정한 계층의 어느 시대에 부유한 사람을 억눌러서 세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 만들었다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느 땐가 부유한 사람 되면 또 그 사람 세금 거서 그럴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항상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라고 미워할 게 없어요. 재산 갖는 게. 단지 그 사람이 정당한 수단으로 부를 갖고 그리고 부를 축적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재산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그러면 돈 많이 있어야 좋잖아요. 옆에 부자인 사람이 있어야 조금 가난하고 아직은 부유한 사람은 도움도 받고 세상도 좋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발전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치중화를 얘기하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중용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무심하다고 해서 감정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쓰되 사랑의 도구로 써라. 즉 본성이 주체가 돼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희노애락의 감정이면 나도 건강하고 그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선생 생각하면 선생은 그냥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고 항상 기뻐도 슬퍼도 웃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이 있고 가난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러면 때로는 학생도 지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면은 그 힘들어하면 선생님은 오히려 거꾸로 위로해주고 그게 사람의 관계죠.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도 부모니까 다 자식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만 사랑을 베풀라고 자식은 그런 관계 없어요.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애라고 그러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도라고 그래요. 쌍방 관계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 얘기하면 자애, 사랑이고 자식에서 보면 효도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하나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식 사랑이라 또는 자식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모 사랑이라 선생에게만 일반적으로 학생 사랑이라 반대로 학생은 무조건 선생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가.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는 답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놈을 때리면 저놈이 아프고 저놈을 때리면 이놈이 아프고 저기 두더지처럼. 이놈 때리면 푹 뛰어나고 저놈이 나고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항상 문제덩어리예요.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나를 보고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어쩌자고 그런 거죠. 현상의 근원인 본체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한 게 형이상적인 패러다임, 초월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양자가 이상과 현실, 근본과 지말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생성적 패러다임이고 정역에서 얘기하고 한국 사상, 한국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건 한국의 선사문화부터 그런 특징들이 계속 계승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면면이 계승되어 있어요. 우리 이 한국인들의 DNA에는 유전 정보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의 무형적인 정보도 각인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촛불집회니 뭐 저기 금모구이니 뭐니 그냥 야 이건 옳으니까 설득 안 해도 누가 하는 거 보면 순식간에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후다닥 치워버리잖아요. 우리 거리에서 뭐가 차 가다가 그 저기 트럭에서 이제 물 박스가 이런 게 쫙 흩어져 버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중국어 비교하면 이렇게 미안하긴 한데 쳐다보고 있잖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훔쳐가 버려 저기 끝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길을 가는 사람이든 차 안에 있는 사람이든 멈춰놓고 가서 그냥 다 그거 주워서 실잖아요. 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딱 다 실어놓으면은 뭐 그냥 언제 그랬다니 각자 차차로 가서 가던 길 가고 딱 사라지잖아요.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고 차 타는 사람 차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 역사 동안 그게 그냥 저절로 그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그걸 못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쓰면서도 충분하게 못 쓰고 효율적으로 못 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45년부터 70주년, 80주년 나라 세우고 뭐 그랬지만 아직은 그런 우리의 전통 역사와 전통적인 사상이 우리가 인식하고 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켜주는 작업들을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건국 70년 됐지만 어때요? 아직 미래 역사 정신에 대한 공유가 남북도 공유가 안 되고 남남도 공유가 안 되니까 자꾸 싸우고 그러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좌니니 해가지고. 자, 이거 의견 달리 싸우는 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역동적인 거. 근데 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서 뭘 해야 돼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서 자꾸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 안 하고 퇴보잖아요. 자꾸 싸우기만 하고 있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사회를 경영하는 거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경영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영하는 건데 교육도 하나의 사회 경영이잖아요. 종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자꾸 전부 쪼개져서 국민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서 단순하게 주역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쩌자고요?
국적을 보는 나 한국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을 해서 가장 우리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그걸 인류와 공유함으로써 함께하면 더 좋잖아요. 그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야, 너 말만 그렇게 하지 너 실제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실천을 못하더라도 말을 하면 좋은 말을 자꾸 듣고 들은 다음에는 그걸 따서 실천해보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비판은 쉽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벽돌을 써야 되나 안 쓰냐 맨날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설계도 좀 어긋나고 뭐 안 되더라도 지었다 부쉈다 하더라도 자꾸 뭔가 놓고 지어봐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반대만 하고 앉았으면 절대로 뭐가 성과가 안 납니다. 발전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입니다. 나는 본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긍정을 가지고 기존의 내가 살았던 내가 그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행복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고 삶에 대한 내 지견, 이해 그걸 버리는 것이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려고 그런 겁니다. 거듭나야 되니까.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발전하게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삶의 태도고 이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가는 역사의 특징이고 어찌 보면 우주가 확장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빅뱅에서 확장한다. 그것도 뭐 하나 이론일 뿐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단순한 현상적인 측면에서 확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진화여 끊임없이 다양해지는 창조가 둘이 아닌 생성입니다. 그게 한국 역학적인 관점에서 즉 한국 사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생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생명이 있어 생명현상이라는 그게 끊임없이 생하고 그 순간에 완성이 돼요. 그 하나의 모습이 매 순간 완성이 됐다는 건 멈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새로워져요. 새로워짐이 그 다양한 모습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게 생입니다. 그래서 생성 길게 말하면 생장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쫙 누리면은 뭐 4시다 1년이다 뭐 10년이다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준을 우리가 인간이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게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걸 그 동양의 역학적인 관점이고 변화의 세계관이고 서양은 물권적인 관점에서 부동의 일자인 그 파르메니스트 계통을 밟아왔기 때문에 유럽 문화, 유럽 사상이 그렇게 물건적인 관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현상 중심입니다.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동양적인 정신 문명 근원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 종교적인 세계만 있어도 안 되고 서구적인 과학적인 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본래 양자가 하나인 통합적인 세계가 본래 이 우주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인간의 삶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미래 요즘에 뭐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뭐 저기 지질학자들은 6차 멸종이 일어나고 자꾸 걱정을 하는데 또 인공지능 때문에 뭐 인간이 이게 사냥당하지 않을까 도태당하지 않을까 걱정 많은데 결국은 생성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 양자가 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야 현상과 그는 본질이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이고 통합적인 삶, 동섭적인 삶. 뭘 합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그걸 이제 생성적 패러다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성적 패러다임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고 이 세계의 본질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